읽는 대한민국사 제2강 시작할까 합니다. 원래 매주 수요일 아침에 찾아뵈려고 했는데 첫 강 나가고 두 번째 주에 하질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추모 특강을 화요일 수요일 이틀 하면서 화요일 밤에 너무 늦게까지 끝나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또 찾아뵈야 하기 때문에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제가 아침에 그 일이 있어서 오늘은 녹화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시간에 찾아뵐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왕정은 왜 왕따 당했나 해서 하는 것인데 아마 임시정부 100주년을 이렇게 보내도 되는가 그 얘기를 할 때 조금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3강에 있는 거는 아마 그거하고 정말 많이 겹치기 때문에 3강은 건너뛰고 바로 태극기도 이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왕정은 왜 왕따 당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쓴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너무 공화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됐을 때 전부 다 정치 세력들이 다 공화제 어떤 공화국을 세울 거냐예요. 그러니까 뭐 인민공화국을 세울 거냐, 사회주의 공화국을 세울 거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그 공화국을 세울 것이냐. 그걸 놓고 갈등을 했지. 이 왕정으로 돌아가자. 또는 하다못해서 입헌군주제를 하자. 이런 얘기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500년 된 왕조가 겨우 36년 망했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왕정을 완전히 건너뛰고 갈 수 있었는가. 사람들이 그거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아직도 번져 있는 의식들, 뭐 박근혜가 가면 아직도 공주님 마마는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들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런 봉건적인 잔재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 내부에 진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한번 다뤄볼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드라마들 보셨나요? 궁. 이거 나온 지도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네요. 2000년대 초반. 궁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 프린세스가 나왔고, 그리고 더킹 투아츠가 나왔고, 그리고 작년에 또 황후의 품격까지. 이렇게 이 대한제국의 황실이 살아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은 이게 꼭 머나먼 일만은 아닌 대중들에게는 어떤 이 왕가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판타지 비슷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기서 덕수궁에 가면은 이렇게 수문장 교대식을 하죠. 수문장 교대식을 하는데 여기 관광객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문장 대신에 진짜 왕자나 공주님이 나와서 손 한번 쓱 흔들어주고 가면은 이거 관광상품으로는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거 안 했을까요? 아마 전에 다른 강연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을 텐데 왕실이 좀 더럽게 망했어요. 나라가 더럽게 망해서 황실에 대한 판타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죠. 이게 고종 황제 돌아가시기 전날이고, 뭐 우리가 증거가 확실하게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대중들이 다 믿은 게 요 사람입니다. 한상학이라고 하는 이완용이 조카예요. 이완용이 조카인데 이자가 고종 황제께 독이 든 식혜를 먹였다. 이제 그런 설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황실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뭐 불검을 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요. 그래서 고종 황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달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고종 황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대단히 슬픈 거죠.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 장례가 3.1운동으로 이어졌다는 건 뭐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진짜로 고종 황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바로 공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고종 황제 살아계실 때는 어땠냐. 공화제 논의가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아무리 무능하고
저는 무책임하기까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무능한 군주였다 하더라도 그 군주의 존재 자체를 쉽게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뒤를 걸어보지 않고 엘리트들이 아마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겠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동희 선생, 안창호 선생, 그리고 여기가 박은식 선생,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님, 신규식 선생님, 그리고 이시영 선생님, 저기 이동영 선생님, 또 손정도 목사님 등등입니다만, 이게 여기 보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이 그 상해 왔다 해서 환영식을 갖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안 와갖고 대통령에 선출됐는데 미국에 있으면서 안 와서 분란이 었는데, 오고 난 다음에 왔더니 더 심한 분란이 일어났어. 왔더니 더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임시정부 얘기를 좀 자세히 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일장기를 이게 아마 근정전이 아니고 인화전인가요? 그 덕수궁 인정전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강제 병합조약. 근데 이 병합조약을 어디서 찍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을사늑약은 지금은 덕수궁 바깥이지만 옛날엔 덕수궁 안쪽이었죠. 그 중명전에서 찍었다는 걸 웬만한 분들이 다 아시지만, 이거는 어디서 찍었냐? 통감 관저. 남산입니다. 남산에 있는 통감 관저. 이게 통감이 사는 집이에요. 통감부도 아니고. 여기 2층에 여기 2층에 딸린 부속 응접실에서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도장 찍어 넘어간 나라라는 얘기는 어디서 전화했을 겁니다. 뭐 물건 사듯이, 회사 합병하듯이 그렇게 도장 찍어 망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망해갈 때 황실에서 어떤 좀 적극적인 저항을 했다든가 그랬었으면은 얘기가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믿는데, 그런 것 없이 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입헌군주제에 대한 논의는 옛날 그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 알려져 있죠. 한문신문인데, 한성순보나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독립협회 회보 또는 독립신문 같은 데서 간간이 있었습니다. 의회 개설운동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회하고는 또 다릅니다. 독립협회가 그 당시에 선진적인 지식인들이 모였었는데, 지금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식한 대중들한테 주권을 주면 안 된다. 그런 엘리트 의식이 또 강했었습니다. 강해서 지금 같은 의회, 대의 정치, 그거하고는 좀 맥이 달랐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그 의회라는 새로운 방식의 정치 체제가 이제 선을 보이긴 시작을 했고요. 의회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려지게 된 게 양계초, 양치차오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좀 한족 중심주의,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는 상당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쓴 은빙실 문집이라는 책을 이렇게 한말에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양치차오를 통해서 입헌군주제나 뭐 공화제에 대한 얘기도 이제 좀 소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개몽운동이라고 부르죠. 그렇다가 요새는 뭐 애국을 빼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친일적인 요소들이 좀 상당히 눈에 띄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학자들 간의 평가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만, 이 이중 열사가 이 주도했었던 헌정 연구에 무슨 헌정이겠습니까? 이게 입헌군주제를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중열사는 돌아오지 않는 밀사의 한 분이잖아요. 이상설 선생이나 이중열사는 이제 바로 그때 돌아오셨고, 이상설 선생 같은 분은 어떤 새로운 진보적인 것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지만, 밀사라는 특별한 위치 때문에 어떤 공화제로 나가지는 못하시고, 좀 입헌군주제 내지는 보황주의 뭐 그런 데 머물러 계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헌정이라는 게 바로 입헌군주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대한협회나 대한자간회 같은 데서들도 이제 그 입헌군주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일을 했죠. 좀 궁금해했는데 이폰 군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또 뭐냐? 이게 부국강병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러일 전쟁을 풍자한 건데 러시아는 이런 거인이고 일본은 조그맣잖아요. 러시아가 들어서 그냥 일본을 패대기 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단 말이에요. 일본이 이 거대한 러시아를 이긴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걸 당시 사람들이 찾았을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짜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뭡니까? 바로 이렇게 헌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폰 군주제를 하고 있다. 이 천황이 군림하지만 실제 정치는 이렇게 내각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이 체제가 이게 좋은 거다. 그래갖고 우리도 부국강병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제를 몰아내는 건 아니지만 황제의 권한을 대폭 내각에 이양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민중들에게도 권리를 주고 그래서 민중들의 힘을 그 어떤 애국심 그런 것들을 좀 끌어올려야 하지 않느냐 이제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입헌군주제 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꼭 개혁하면 그런 게 아니고 유학자들 중에도 특히 개명 유학자들도 입헌군주제 한 사람들도 많고요. 사실 우리 이제 독립운동에서 제일 좀 뭐랄까 그 보수적인 복병운동도 입헌군주제가 꼭 전제군주제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천황 일본의 입헌군주제 그걸 이제 본 데다가 또 하나는 그 입헌군주제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은 왜 동양 고전에서 나오는 이상적인 정치사회 옛날 그 고대의 주제 우리 유교적인 역사관은 좀 독특해서요. 진보사관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명이 퇴행해 왔다는 거예요. 옛날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였습니다. 삼황무제가 나오는 그 전설적인 보키씨, 신농씨 나오는 그 시절 요순시대 우리가 흔히 요순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이상적인 제도였는데 그게 점점 나빠져 온 거. 그래서 이게 진보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진보하려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하는데 우리 사극에 보면은 푹 꼬꾸라져서 전화 아니 됩니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례 없는 일입니다. 새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제도에 벗어난 거다. 그런데 옛날 이렇게 한 게 군민 동치, 임금하고 민이 같이 나라를 다스려 나간다 하는 건데 이 의회 제도가 그런 군민 동치 이상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좀 자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협회 같은 데서 자유나 민권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민권을 주어서 하원을 설치하는 건 위태하다. 무식한 나라에서는 군주국이 민주국보다 견고하다 하고 민중들의 국정 참여를 반대했습니다. 조선시대 어떤 사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또 사농 일치를 쳤지만 양반들의 어떤 특권의식 같은 것들, 엘리트 의식 같은 것들이 진하게 배서 독립협회 같은 데에서도 무식한 민중들에게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유길준, 서유견문의 저자 유길준도 프랑스 혁명을 예를 들어서 무지한 인민의 소란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입헌군주제를 소개하는데 애국개몽운동 시기에 열심히 이제 글을 많이 썼던 분 중에 원영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민중의 의무성 때문에 입헌군주제조차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즉, 늑약을 맺은 1905년, 7, 8년 그 경에도 입헌군주제도 시기상조다 하는 논의가 오히려 더 지배적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입헌군주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프랑스 같이 공화제 글로 가는 걸 막으려면은 약간 이렇게 입헌군주제로 가야 돼. 이제 이런 의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화제는 거의 없었고요. 나라 망할 때까지는 입헌군주제도 약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화혁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공화국을, 민국을 만든 거죠. 민국.
우리 중화민국을 만들었고, 우리 국호에 대한민국을 만들 때 민국이라는 것도 중화민국에서 나온 거죠. 제국, 그러니까 대한제국과 대비되는 제국에서 민국으로 한 뜻도 있지만 중화민국을 의식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공화제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약했어요. 공화제를 좀 본격적으로 주장했었던 게 국립협회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디서 만들어졌냐? 미국이죠, 미국. 요분이 바로 안창호 선생입니다. 일찍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우리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잠깐 찬조 출연하셨죠. 안가 창호라고 유진초이가 한테 길을 물어봤었던 어떤 조선인 청년이 있었는데, 바로 안창호 선생이고,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국립협회도 만들고, 또 실질적으로 임시정부, 우리가 얘기하는 통합 임시정부를 만들어내는 데는 안창호 선생 같은 훌륭한 인격자. 저도 저분의 어떤 정치 노선을 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독립운동계에서 제일 양보하고 타협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대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 안창호 선생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안창호를 따왔던 사람들은 안창호 선생 같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건대 이광수라든가 뭐 주요한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서북계 사람들이 친일로 많이 가는데 안창호 선생의 반나 반만 좀 지켜냈으면은 그래도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가 이제 독립운동식의 복벽파라고 하는 유인석, 임병찬은 최익현의 제자죠. 이제 이런 분들이 복벽주의를 했는데, 여기도 그냥 옛날 전제군주제보다는 입헌군주제에 가까운, 그러니까 꼭 서양식 입헌군주제는 아니지만 왕권에 비해서 신권이 확대된, 우리 조선시대에도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 늘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신권이 강화된 시기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스터 선샤인에서 참 기가 막힌 대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사인데, 이병헌이 저 잘 찍었어요. 진짜 얼어붙은 강가에서 애기씨한테 말이야, 아주 모질게 얘기하고, 애기씨가 푹 ቁ꾸라져서 얼음바닥에 엎어져 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근데 타협할 수 없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건데,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은 누가 사는 거예요? 백정은 살 수 있어? 노비는 살 수 있어? 우리 의병장 중에 신돌석 의병장 같은 경우도 평민 출신이 말이야 까분다고, 그러니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 안규홍 의병장 머슴살이 하던 분이 의병을 일으킨 거고. 근데 이제 정말 우리 의병에서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지 못한 거, 이게 의병의 한계죠. 그래서 이게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고, 복벽운동이 20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고종 황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거의 소멸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복벽을 할 대상도 없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대중의 지지도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금 뭐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일본은 어떻게 입헌군주제로 그렇게 안착을 해서 지금까지 천황제를 하고 있을까요? 이건 동양 삼국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자하고 조선의 국왕하고 일본의 천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죠. 자, 일본은 천황이 언제부터 다스리고 있죠? 만세 일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냥 한 집안이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 뭐 이제 백제에서 갔다 건너갔다 뭐 하는 걸 일본 지금 일본에 물러난 아키히토도 직접 우리 만조상 중에 백제에서 온 분이 계시다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지만 하여튼 그 집안 자체가 쭉 하나로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뭐 신화로 치면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조선은 어때요? 조선 500년 왕조죠.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한 2, 300년마다 하나씩 갈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무지 길고 조선은 제법 길고 중국은 짧아요.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자, 일본에서 근데 천황이 왜 길었을까요? 옛날 고대에는 천황이 이제 그 어떤 제사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했지만 일본에서 자 이런 거 있어요. 쇼군과 덴노 누가 일본 국왕인가? 아마 서울경제신문에서 이렇게 내는 거였던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질문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또 여기서 보면은 쇼군, 천황, 국민 또 일본의 이중 권력해서 쇼군과 천황 이렇게 나누는데 도대체 누가 쓴 거죠? 자, 일본에서는요, 쇼군이 센 겁니다, 쇼군이. 실제 권력을. 천황은 완전히 뒷방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도 까먹었을 정도. 그러니까 오래 간 거예요. 천황이 실질적인 어떤 권력을 갖고 덴노에게, 쇼군에게 위협이 됐었다면 당연히 날렸겠죠. 근데 쇼군은 더군다나 그 에도, 지금의 도쿄로 와버리고 천황은 격도에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광서지방이죠. 그렇게 있다 보니까 뭐 별로. 그러다가 명치유신이라는 게 뭐냐면 뒷방에 있었던 천황 그걸 전면에 내세우면서 하나로 통합해내는 거죠. 국가 신도를 통해서 이게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천황을 이렇게 쫙 내세운 거지. 중세 일본에서 천황은 1000년 넘게 천황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늘고 길게 간 거예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굵고 짧게죠. 중국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천자라는 게 무지 세요. 우리 조선의 국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조선에서는 환관이 어때요? 내시 뭐 아주 이상한 존재처럼 그 상국에서 나오고 코미디 대상이 되고 이제 그런데 중국에서는 뭐 세죠. 우리 제갈량의 출사표에 보면 궁중 부중이 궁이일체로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궁중이라는 게 천황의 직속이고 부중이라는 게 우리 의정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내각 어떤 신하들의 집합체인데 궁중과 부중이 그러니까 부중을 다스리는 게 주로 환관인데 환관이 유교 관리 하고 거의 대등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 건데 조선은 결코 그렇지 않죠. 조선의 황관 내시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힘이 세고 또 당당하고 무예도 뛰어나고 뭐 이제 그랬었지만 그러나 중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중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천재는 정말 셌어요. 근데 이제 중국 천재가 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왕조를 갈아치워야죠. 왕조를 갈아치워야 하는데, 왕조가 바뀔 때, 자, 어떻게 바뀝니까? 이걸 먼저 볼까요? 여기 이제, 보면은, 왕조표예요. 이렇게 색깔이 좀 더 다채로우면 좋았을 텐데, 이거 한국이고 이게 중국인데, 한국은 한 번 섰다면 500년이죠. 네? 500년이고, 신라는 어때요? 1000년 갔어요. 1000년. 1000년 왕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어때요? 이게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2, 300년. 그리고 바뀔 때 어떻게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확 바뀌어서, 이 만리장성이 한 2, 300년마다, 뚫리고. 그래서 중국의 왕조 교체 주기는 2, 300년이었는데, 우리 국왕은 500년. 천황이 다스린, 천황과는 맥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보면은, 왕권의 크기를 곱하면은 되게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약한데,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일본은 가늘고 길게 갖고, 좀 웬만큼 발휘했었던, 조선은 중간을 갖고, 아주 천재권이 강력했었던 중국은 대신 왕조의 수명이 짧은 거죠. 마이크에 수염 소리가 계속 들어간다는 지적을 받고 마이크 위치를 바꿔 달았습니다. 이거 유튜브를 하려면 수염 주머니를 달든지 수염을 깎든지 그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의 크기, 그게 다른 거예요. 조선 국왕은, 이건 또 이제 이건 다른 차원에서 좀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중국의 어떤 중화 질서에 포섭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도 또 있습니다. 중국 황제는 그 중화 질서의 핵심이었고, 조선 국왕은 약간 경계에 있었다면, 일본은 거기서 한 발을 빼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노론이 세력이 강해지면서 노론은 왕권을 찍어 누르려고 그러죠. 그래서 왕도 4대부의 가문 중에 하나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 뭐예요? 왕도 좀 우리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중세 유럽으로 가면 이런 표현이 있죠. First among equals. equal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은 놈들. 똑같은 놈들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좀 의전서열 1위. 근데 우리랑 같은 놈들이야. 이런 의식인데, 조선은 이거보다는 좀 훨씬 셌죠. 이거보다 훨씬 셌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한중일 간에 있었습니다. 예, 다시 우리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 이제 고종 황제가 살아계실 때, 독립운동을 할 때, 신한혁명당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설 선생을 중심으로. 이상설 선생이 오래 사셨다면은, 임시정부에, 고종 황제 돌아가신 다음에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분인데,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죠. 저분이 아주 신망있고, 또, 돌아오지 않는 밀사라는 후광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한 지도력을 발휘하셨는데, 굉장히 불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1차 대전이 벌어지니까, 1차 대전에서 중국, 독일 편에 섰는데, 거기가 졌잖아요.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러시아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제국을 부활시키려는 그런 구상. 이게 설국 입헌군주제가 되더라도, 황제권은 약해지겠지만, 어쨌거나 황제가 있는 체제를 구상했는데, 러시아에서 혁명이 나버리니까 기댈 데도 없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신한혁명당도 그렇고, 이상설 선생도 그렇고, 이혜영 선생도 그렇고, 그 밑에가 이혜영 선생이죠. 이분이 이상설 선생, 그리고, 여기가 이혜영 선생입니다. 이분들이 꿈꿨었던 게 고종을 망명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분들, 신규식 선생도 신한혁명당 관계했었고, 박은식 선생, 또 유동열 선생, 이제 이런 분들인데, 이 고종을 망명시키는 걸 좀 추구했었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들도, 입헌 군주제 정도였지, 공화제를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었고, 아마, 고종이 살아있는데 공화제 한다고 했었으면 대중들을 설득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고종의 내부예요. 고종의 누님의 남편. 그러니까 이분이, 고종 황제를, 망명시키려고 이혜영 선생하고 사돈을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북경에다가 이게 아예 중국에서 이런 집에 중국식 복장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분이 고종 황제를 망명시키려고 그랬었고, 아마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그 기밀이 새나가서 독살당했다.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검을 한 건 아니니까 증거는 없지만, 고종 황제 돌아가신 다음에 시신의 모습을 목격했었던 사람들, 특히 그 기록을 제일 자세히 남긴 건 윤치호입니다. 윤치호가 친일파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 잠깐만요. 윤치호가 고종 황제 독살의 근거, 그래갖고 여러 가지를, 썼죠. 이렇게 식혜 드시고 30분도 안 돼서 경련을 일으켰고, 또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팔다리가 부어올랐다. 그래서 한복이라는 게 널널한 건데 옷을 벗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찢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솜으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입안을 닦아드리는데 이가 다 빠지더라. 혀는 다 없어졌다. 이제 또 검은 줄이 목에서부터
복부까지 길게 놨다. 이게 독이 흘러간 자기라고 믿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종 황제 돌아가신 직후에 그 모시던 가까운 궁녀 2명이 의문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식혜에다가 그 독을 넣은 게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파다하게 돌아서 일본의 매일신문에서 독살설 근거 없다라고 이제 또 크게 그 신문에다가 낼 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와는 달리 중국은 이 신해혁명을 통해서 공화제로 갔죠. 그렇지만 또 역사라는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공화제에서 첫 번째 총통이었던 원세기, 우리나라에도 와서 못된 짓 많이 했죠. 그 원세기가 다시 황제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프랑스에서도 그렇죠. 왕의 목을 댕공댕공 쳤었는데, 지난 시간에 왕의 목을 치지 못했다 그랬는데, 왕의 목을 쳤어도 나폴레옹이 또 황제가 됐죠. 나폴레옹만 황제가 된 게 아니라 그 조카까지 또 나폴레옹 3세까지 황제가 됐고, 바로 이 사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다가 그걸 끌어내리고 다시 공화제를 하다가 그게 다시 엎어지는 그런 그 사이에 그러니까 레미제라블 같은 걸작이 나온 거죠. 걸작이 나온 거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화제의 단초가 이제 고종 황제가 살아계실 때, 대동단결선언이라고 유명한 선언이죠. 무호독립선언이라고도 그 부르는 건데, 여기 이 아닙니다. 무호독립선언하고 다른 건데, 이 대동단결선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순종 황제가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 국민 동지들에 대한 묵시적 선양이기 때문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주권 재민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그러니까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럼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민중 전체에게 있다. 이제 하는 식의 해서 그 한 분이 이제 신규식 선생이고 대종교인들이 이름을 다 한 글자로 바꿨어요. 조용훈 선생이 조소왕 선생, 박은식, 박용만, 조욱이 조성환 선생, 먼저 이런 분들, 대종교 분들, 신채호 선생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주권 재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직후에 우리가 입헌군주제로 건너뛴 게, 고종 황제의 죽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왕정을 복구를 추진하든 입헌군주제를 하든 간에 어쨌거나 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복복으로 가든 입헌군주제로 가든. 그런데 순종은 분위기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띵해 보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어렸을 때는 명민했다고 하는데, 이제 황태자 시절에 이 독설 기도가 있었는데, 고종이랑 같이 이제 부자를 독살하려고 했는데, 커피에다 아편을 탔는데, 고종은 맛이 이상하다가 안 마셨는데, 이 순종은 커피 맛을 잘 몰랐든지 이걸 다 마셔갖고 이제 띵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별로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걸 뭐 소문이 나서 다 알았을 테니까 순종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어린 영친왕이 있었죠. 근데 영친왕이 이렇게 됐잖아요.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와서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됐으니까 과연 영친왕이 우리의 진짜 임금이 될 수 있어? 맞아? 이제 하는 그런 의문들. 그리고 일본의 황족하고 결혼을 해서 여기서 이제 태어난 사람은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이제 혼혈로 이곳이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여기 일반민들도 영친왕이 있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아닌 것 같아 하는 그런 의식이 들 때죠. 그래서 영친왕마저 그렇게 됐으니까 순종 영친왕 다 민중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고종 황제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상하이에 모였었던, 임시정부에 모였었던 분들도 순종이나 영친왕은 결코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민중들한테서도 이미 포기받은 상태다. 그래서 바로 공화제로 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 살아계신 동안에는 공화제 얘기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고종 황제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이제 공화제를 가게 되는 거죠. 의친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의 소생이
여러 분 계셨었지만 아들로 성장을 한 건 세 분이에요. 그 순종이 있었고 둘째가 의친왕 그리고 셋째가 영친왕인데 영친왕이 이제 황태자가 됐었죠. 그래서 의친왕이 뭐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굉장히 상당히 멋쟁이였고 한데 이분은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명성황후도 일본인에게 살해됐고 그 다음에 아버지인 고종도 일본인한테 살해됐다고 의친왕도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가 입증할 수 없어서 그렇지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의친왕이나 왕실 주변에서는 다 고종이 독살된 걸로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이 왼쪽이 김가진 선생입니다. 제가 김가진 선생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따로 좀 인물편에서 따로 할 텐데요. 제가 요새 내일신문에 지금 오늘 나왔겠네요. 오늘 나왔을 텐데 오늘 나온 건 못 봤는데 7번째 연재를 했습니다. 8번을 계획을 해서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우리 3.1운동 직후에 최대의 비밀결사인 조선민족 대동단의 총재이고 74살 그 나이에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었던 분인데 서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강제 병화 때 자기를 받았거든요. 자기를 받은 건 친일파 큰 거 아니냐 했는데 저는 이분이 훨씬 더 자기 정도가 아닌 훨씬 더 큰 우리 독립운동에 당시 돌아가셨을 때 보면은 동아일보에서도 며칠에 걸쳐서 이분 돌아가신 얘기를 쓰면서 독립운동이 그 수령 중에서 최고령 독립운동의 수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임시정부에서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안 듣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은 의친왕의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당신도 74살 나이에 망명을 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감시가 심하니까 같이 못 나가고 먼저 빠져나가고 다른 팀을 통해서 의친왕의 망명을 시도해서 의친왕이 국내를 빠져나가서 저 안동 있죠. 지금은 단동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신의주 바로 건너편 압록강 철교를 건넜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까지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이제 배치되어 있었던 일본 경찰이 의친왕을 알아보고 다시 국내로 모셔온 거죠. 그래서 망명이 이제 실패했습니다. 의친왕이 망명했었으면 그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됐을 텐데. 근데 의친왕의 신분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복벽운동이 아니냐 하는 식의 이 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의친왕을 데려다가 어떤 이렇게 이 대한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의친왕이 본인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친서가 있죠. 나는 조선의 평민이 될지언정 일본의 황족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향해서 하고 나 임시정부의 평민으로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안타깝게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황실에 대한 어떤 기대, 의친왕이 그랬었는데 의친왕이 이제 갇혀서 못 갔고 대신 그 다음에 의친왕의 뒤를 이어서는 누가 좀 기대를 받았었느냐 일반 대중들 속에서는 바로 이우공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여기 이제 상당한 미남자죠. 당시로서는 이제 미남자인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이 결혼식 그 사진인데 여기가 누구냐면 박영효의 증손녀예요. 근데 이우공이 의친왕의 둘째 아들이지만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대원군의 맞손자가 된 거예요. 양자로 가서 고종이 대원군의 둘째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종의 큰 아들, 대원군의 큰 아들의 이제 큰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대원군의 큰 손자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아니지. 그 대원군의 큰 손자가 된 거죠. 대원군의 큰 아들, 고종의 형의 양자가 돼갖고, 아니지. 고종의, 그러니까 이우공이 고종의 손자니까 대원군의 증손자가 되죠. 대원군의 그 손자인 이준용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운현궁이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운현궁이 계승제니까 이시왕실, 그 작은 왕실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적선이 듣는데, 그걸 일본인 황족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얼른 박영효 집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이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 맞아서 거기서 이제 세상을 뜬 겁니다. 세상을 떠서. 그래서 여기 가면 히로시마 공원에 가면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 희생비가 있어요. 이게 참 남북 분단이 된 게 안타까운 게 나가사키에는 조선인이에요. 히로시마는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근데 거기 이제 요 비석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있고 요 옆에 있는 게 260 전화를 따고 이제 써놓은 겁니다. 여기 옆에 작은 줄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희생이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이시왕실은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가질 사람이 아무도 안 남고, 영신왕이 일본에서 살고 있었지만 일본군 장군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영신왕이 해방된 다음에 당연히 귀국을 원했는데 이승만이 귀국을 허락 안 했습니다. 그거는 어찌 생각하면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제왕적 봉건적 사고방식도 있었지만, 당시 이승만만 그런 게 아니라 아직 국민들이 그런 의식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영친왕이 들어오면은 민주주의 또 민주공화국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좀 이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일이죠. 영친왕도, 지금 영친왕이 또 한때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고 그래갖고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승만의 의식 속에는 영친왕에 대한 묘한 경쟁의식이 있었는데 말이죠. 이승만이 전준희 씨거든요. 그래서 양녕대군파예요. 고종 집안은 세종대왕, 충녕대군의 자손 아닙니까? 셋째 아들. 여긴 큰 집이에요. 이승만 때 2인자 노릇을 했던 이기붕은 효령대군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큰 첫째 집, 둘째 집, 셋째 집인데, 그러니까 이승만한테 이런 의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기붕이고, 이기붕의 큰아들 이강석을 이승만의 양자로 들였죠. 그래서 셋째 집에 말아먹은 조선을 큰 집, 둘째 집을 다시 일으켜보자. 이제 이런 의식이 봉건적인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4.월혁명이 나면서 이기붕 씨 일가족이 자살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통령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은 미국에서도 쓰는 말입니다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이해창 씨가 해서 또 시끌벅적했어요. 가장 민주적이고 권위를 내려놨는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답지 못하다. 문재인 대통령 때니까 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다시 살아나고 있죠. 살아나고 있는데, 보면은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러니까 사실 김대중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군사독재 시기에는 제왕적이 아니라 제왕으로 군림했던 독재자들. 그 사람들한테 비판은 고사하고, 떠받쳤었던 거기 때문에 그 비판이 참 역겹죠. 그러니까 요새,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처럼. 근데 하여튼,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도 화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할 때 거기서도 이제 개헌을 제안할 때도 이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자, 초등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누가 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조선시대 국왕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누가 쓸까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 훨씬 세다고 생각해요. 차이는 임기가 있는 건데, 과거 임기가 없었던 박정희 시대 같은 걸 보면은, 이승만이나 박정희 시대 보면은 훨씬 세요. 우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규모가 다릅니다. 근대 국가하고 전근대 국가하고 그 생산력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사극에서 맨날 보면은 전하 아니 되옵니다가 있잖아. 뭐, 신하들이 이게 뭐 맨날 그런데 우리 보면은 이 정말 아니 되옵니다 이 나라 아닙니까? 아니 되옵니다. 근데 조선시대 제가 이제 한번 꼭 그 다루고 싶은 게 관료제 문제를 다루고 싶고 유튜브에서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그 아니되옵니다가 없잖아요. 아니되옵니다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왕정을 건너뛰고 왔는데 오히려 조선시대에 조선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거 저거거든요. 사직서 많이 던져서 신하들이 난해하고 협력 안 하고 했는데 지금 야당은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관료들은 관료들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왕정을 제대로 버리지도 못하고 참 조희연 선생님식의 어려운 말로 쓰면은 비동시성의 동시성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왕정을 건너뛰고 공화국을 만들었지만 공화국을 시작을 한 지가 이제 100년이 됐는데 그 내용을 과연 충분히 채우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민족 독립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웠었는데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많이 싸우지 못했었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4월 혁명부터 이제 열심히 우리가 해서 벌써 그게 두 세대가 돼서 우리가 촛불까지 와서 촛불이란 건 전 세계 민주주의에서 가장 앞선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 앞선 부분은 그렇게 앞서 있는데 또 낙후된 부분은 또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 격차를 없애는 거, 그런 격차를 없애려면 당도 없어져야 할 것이고 그거 없으면 아마 그런 격차는 이제 확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민주주의의 내실을 다지는 것, 민주공화제의 라는 명실상부하게 민주를 하고 공화를 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사 제2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been stuck on your memory, but it's not like I need it. And you may have some history, but we don't have to repeat it. You made this mess and left me with the pieces.